안녕하세요. 최강창님 평론가입니다. 설 연휴입니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명절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죠. 예, 통상적으로 설 명절 전에는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통상 장이 좀 좋은 장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동안 빠져나갔던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돌아오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방송을 좀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서 명절 이후에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말미에 제가 오늘 또 좋은 종목 한 종목 종목 히든 종목을 오픈 공략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이 명절인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번 제가 어제에 이어서 좀 명절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죠. 행정명령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에너지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에너지 정책이었어요. 지금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이후에 뭐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전력기기, 그다음에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이죠. 요런 부분들이 먼저 이슈가 됐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관세를 최우선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도를 보시면 한국이 이번에 중국을 제칠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 중인데 일단 가장 큰 부분은 AI죠. AI,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어,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생물보안법도 지금 통과 예정이 있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예요. 모두 다 중국을 제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무시 못하는 이제 경제 강대국이 되면서 지금 트럼프 또한 중국을 견제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 트럼프는 지금 중국 전기차에 지금 100% 관세를 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도 지금 관세를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가 붙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중국 전기차의 100% 관세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캐나다도 합류를 하면서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쪽도 지금 관세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 항상 뭐 올해의 자동차로 뽑힐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는 EV9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사실 고부가가치 어,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제네시스도 지금 고급 차로 지금 인지가 되면서 네임밸류가 북미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2차 산업이 이 미국 트럼프 2기에 좀 받을 수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하면서 관세를 많이 붙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무역주의가 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는 이겁니다. 만약에 미국에 물건을 공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도 낮추고요. 예, 고용 확대가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예,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고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또 증가를 할 거고, 이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기업의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이 내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오늘 2차 전지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공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LG의 에너지 엔솔, 그러니까 LG 엔솔과 그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 그다음에 SK 온등이 대부분 다 미국에 이미 공장을 다 지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투자를 다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SK 온도 마찬가지고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그래서 테슬라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북미에서 발생되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를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미시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주,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지금 수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뭐 엔솔 같은 경우는 5조 원이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조 5천억,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이 추가 공장. 이 공장을 2024년도까지 건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한 1조 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나 뭐 삼성전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수십조 원 규모의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건설을 하고 증설을 하고 실제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제조를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에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삼성이라든가 삼성의 반도체라든가 SK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국의 손을 내밀 수는 없거든요. 지금 서로 패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크게 다시 한번 반사이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반도체 2차 전지 누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까? 고성능 반도체. 미국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많이 붙인다? 어렵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우리나라랑 크게 관계없다. 되려 반사이익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우리가 통상 전기차 쪽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지금 뭐 판매량이 떨어진다, 뭐 한다,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2차 전지가 크게 기간 조정도 받았고요. 오랜 기간이죠. 오랜 기간 기간 조정도 받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가격 조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까 싶을 정도로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전에 기간 조정을 길게 받았기 때문에 약간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 종목 언제 사야 돼?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게 가장 궁금한데 이게 급등이 나오기 전 어떤 시그널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시간적인 기간이 좀 더 필요해 보여요. 근데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량이 뭐 떨어진다 뭐 한다 하지만 전기차의 판매량과 전기차는 지금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물론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붙이니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방산과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2차 전지가 들어간다. 2차 전지가 활용 범위가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드론 산업, 방산용 드론 산업, 그리고 UAM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선박에도 들어갑니다. 2차 전지가.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전지가 들어가는 곳에는 대부분 다 2차 전지로 교체가 될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활용 범위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하지는 않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다시 한번 되살아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전에 관망세를 유지하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도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코인 쪽으로 수급이 조금 돌아선 것도 우리나라 시장의 좀 하락률을 좀 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기존에 우리 국내 시장에 참여하던 시장 참여자들도 좀 수급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시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연기금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를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통상 연기금이 저점을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가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다음은 원전이에요. 자, 원전은 AI에 있어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섹타군이다. 이거는 AI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 사업. 자, 한숨 돌린 K 원전입니다. 미국의 지식재 사건이죠. 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됐어요. 거기에 지금 다들 잊고 계신 부분 있죠. 체코 원전. 체코 원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플랜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구분응선을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한 번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체코 신규 원전 수출에도 지금 청신호가 켜진 상태예요. 자, 원전 같은 경우 지금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요. 최근에는 영국 기업단도 우리나라 방문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체코 원전이죠.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그죠. 체코 원전 두코바니에 두 개의 호기에 원전을 짓는데 이 프로젝트 규모가 24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24조 원이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죠.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방한을 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다뤘던 프로젝트가 두 가지인데 일단은 원전입니다. 원전이고요. 그 다음이 방산이에요. 방산과 원전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규모가 또 45조 원이에요. 네,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원전을 수출해 본 기업은 딱 한 기업밖에 없죠. 두산그룹이 유일하게 이 원전을 수출해 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올 어떤 원전에 대한 수주전에서 기득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유럽과 이제 중동 지역 지금 원전 수주전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원전이 왜 중요하냐? 결론은 또 AI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AI하고 그 다음에 로봇은 향후 우리가 5년, 10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AI하고 로봇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해요. 우리나라만도 지금 당장 732곳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30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력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뭘로 할까요? 뭐 태양광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뭐 풍력, 수력 이런 걸로는 택도 없어요. 뭐 하나 남아요. 원자력 하나 남습니다.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전력량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남는 건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다 AI하고 다 관련된 내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2조 원을 투자를 해서 펜실베니아에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로 재가동 및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네시스주 대부분 수조 원대예요. 예, 수조 원대. 뭐 미지공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수조 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진행하고 있고요. 메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프로젝트 개발에 전력 구매를 계약했다라고 체결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SM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원전들 있잖아요. 그게 보면 뭐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바닷가에 많이 지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냉각수를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근데 SMR 같은 경우는 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심 한가운데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 부분이 굉장히 키 포인트가 되겠죠.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은 결론은 AI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음 키워드는 자 트럼프예요. 결론은 트럼프인데 가자 전쟁은 휴전을 이끌어냈죠. 트럼프가. 자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부채도 굉장히 심하죠. 수경이에요. 부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가자지구 뭐 중동이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에 재정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업가기 때문에 실용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들을 빨리 끝내려고 할 거예요. 뭐 가자지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 휴전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났고요. 그리고 푸틴하고의 회담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푸틴이 이례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어, 국가안보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협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마 조만간에 종전될 거다. 그리고 또 뉴스 나온 부분이 트럼프가 김정은과 또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주가는 약간 밸류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가자 지구는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또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죠. 친분이 과시가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절 이후에 설명절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한테는 또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그 재건 비용이 670조가 넘어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도 아니에요. 지난 2023년도. 2023년도에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원희룡 장관과 국내 기업단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다 방문했습니다. 다 방문해서 재건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대동이 또 농기구를 첫 납품했다라는 이슈로 굉장히 크게 폭등했죠. 주가가. 농기구가 갔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건설 쪽에 가게 되면 사실 건설과 관련된 섹터군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아파트 하나 진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뭐 전기, 통신 뭐 다 들어갑니다, 건설에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지금?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로 눈을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그동안.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혹시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많이 소외됐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군입니다. 오로지 AI, 로봇, 반도체, 그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서 사실 밸류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건 테마도 이제는 트럼프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챙겨 보셔야 된다. 그리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10배거나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트랙터를 첫 출하하면서 지금 이 이슈 하나만으로 지금 거의 뭐 한 4, 50% 폭등을 했죠. 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상장한 이후에 상장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계속 신고가를 돌파, 갱신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슈가 나오면 다 급등이에요. 네, 아이톡시 같은 경우도 뭐 60억 규모를 투자를 받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이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알아본 키워드 세 가지였고요. 당분간은 명절 이후에도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냐, 그리고 그런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그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릴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장 오늘 키워드 3개 알아봤는데, 이 장에서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2장입니다. 자, 성공 투자 백서. 자, 오늘 2장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최근에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거래량의 지금 70%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뭘까요? 그 장점이 바로 시장과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나오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산업군과 섹타군이 나와요. 그날의 산업군과 섹타군. 그래서 요즘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엔 저도 수급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중기나 장기로 끌고 가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장중 단타는 사실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에는 쉽지 않습니다. 장중 단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원체 커요. 그래서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 뭐 1분봉 많이 보시죠. 1분봉, 3분봉, 5분봉으로 봤을 때 분봉상에서 고점을 굉장히 빠르게 찍었다가 또 그 상승 바로 직전까지 또 쭉 빼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장중 단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시초가라든가 종가 매매 위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타 매매하는 방법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어렵지 않아요. 자, 5일선, 11선 매매, 그 다음에 21선 매매, 그 다음에 61선 매매입니다. 자, 5일선과 11선 매매 왜 같이 말씀드리냐?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선이라고 해요. 단기 매매선. 그리고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단기 추세선. 그 다음에 21선 같은 경우는 심리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21선이 깨지면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1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선이라고 하죠. 61선 이후부터는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61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HTS라든가 MTS를 켰을 때 나오는 선들이 있어요. 그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5개가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 121선과 61선은 장기 이평선이고요. 그 다음에 21선 같은 경우는 중기, 그 다음에 5일선, 11선 이 부분은 단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봐야 되는 이평선은 뭘까요? 자, 5일선과 11선입니다. 다만 이 5일선과 11선 매매가 리스크가 가장 커요. 자, 장기 이평선으로 갈수록 리스크는 적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적지만 목표 수익률이 또 높아요. 다만 기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5일선과 11선 매매는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아니면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전략이죠. 자, 5일선과 11선 단기 매매와 단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시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핑크색 선과 그다음에 파란 선, 그다음에 노란 선, 그죠? 그리고 녹색 선, 가장 밑에 있는 게 이제 검은색 선인데, 요게 위에부터 5일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파란 선이 11선, 그 밑에가 20, 그다음에 녹색 선이 60, 그다음에 그 밑에가 12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1선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121선은 생명선입니다. 저게 깨지면 안 돼요. 주가가. 그러면 저게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그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네, 매매를. 그리고 121선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5일선 매매인데 지금 보시면 이 핑크색 선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5일선에 닿으면 매수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5일선은 5개의 캔들만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좋은 타점은 어디냐면 지금 이 앞전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나오죠.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여기가 이 5일선 매매가 시작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 하나 그려놨죠. 여기가 이제 5일선의 매매가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이 됐어요. 자, 음봉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 다음날 바로 급등합니다. 그러면 매도 타점이 나오겠죠. 바로 수익 나와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종가가 5일선에 붙었는데 시가도 5일선 위에서 바로 시작하죠. 이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전날에는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터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종가 베팅 유효하겠죠. 그리고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초가 매매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는 전날 종가로 들어가던 다음 날 시초가로 들어가던 5일선 매매에서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지금 시초가가 5일선에 붙었죠. 예, 5일선에 붙었기 때문에 이날 매수를 하셔도 또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이 다음 날은 갭을 띄웠어요. 그죠? 요날 갭을 띄웠는데 요날 갭을 띄웠는데 이 갭은 이날은 그냥 보는 겁니다. 보고요.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오면서 또 5일선 건드리죠. 예, 매수 타점이네요. 다음 날 시초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또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5일선 매매가 진행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하고 종가 매매도 가능하고 시초가 매매도 가능하고 굉장히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아까 이 11선은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일선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 매매 하시는 분들은 통상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 만약에 추세가 꺾였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지금 이 핑크색 선이 제가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파란 선은 21선입니다. 21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5일선이 이렇게 밑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락을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끊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끊겼다. 그래서 그럼 다른 종목 보면 되겠죠. 자, 다른 종목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성광밴드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5일선 다면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일선 타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앞전에 물량이 없습니다. 이쪽에 물량이 없어요. 텅 비어 있죠. 예.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무주공산입니다. 자, 그래서 5일선 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5일선에서 매수를 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타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요 캔들을 보시면 지금 5일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5일선과 11선이 맞닿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맞닿죠. 맞닿은 상태에서 5일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11선 매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5일선 매매 하시는 분들의 매수세, 그 다음에 11선 매매 하시는 분들의 매수세 동시에 들어오겠죠. 예. 요런 교차 지점이 어떻게 보면 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오고 또 한 번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5일선하고 11선하고 붙습니다. 예, 붙고요. 그 이후에 또 급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21선이 21선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게 5일선이고 요게 21선이에요. 거의 붙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붙는 지점이라고 봤을 때 캔들이 만약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날. 그러면 어디가 매수 구간일까요? 자, 요 캔들이 지금 양봉입니다. 상승하는 양봉이에요. 상승할 때 11선도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5일선도 돌파를 하는 이 지점. 그죠?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 타점. 그러면 캔들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그날 양봉이 조금 더 위로 생기면 바로 또 수익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양봉이 서게 되면 다음 날 또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음봉을 만들면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시가를 띄웠다가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이 지점에 5일선과 21선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매수 타점입니다.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일선과 11선 한 요 정도 볼게요. 요 정도 보고요. 다음 종목 보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21선 관련된 종목입니다. 산일전기예요. 자, 21선은 여기에서 보실 때 노란색 선입니다. 근데 추세가 노란색 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21선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5일선과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사실 이 21선도 굉장히 좋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기가. 어떤 구간인가 좀 살펴볼게요. 자, 요런 맞닿는 구간입니다. 이평선들이. 자, 여기는 지금 여기도 이평선들이 맞닿죠. 산일전기는 제가 여기서 추천을 또 드렸어요. 예, 방송에서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왜 추천을 드렸을까요? 앞서 5일선, 11선 설명과 내용이 일맥상통하죠. 예. 자,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이고 이 파란 선이 11선이고 그리고 이 노란 선이 21선인데 여기 다 맞닿죠. 요 부분. 그죠? 요 캔들. 요 캔들. 자, 요 캔들. 요 캔들이 만들어진 날 제가 종가 베팅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그 다음 날은 양봉 작은 양봉을 하나 키웠고 그 다음 날 19%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일 때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5일선, 11선 매매가 아니라 21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5일선 매매하시는 분들의 매수세, 그 다음에 11선 매수하시는 분들의 매수세, 그 다음에 21선 매수하시는 분들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올릴 확률이 높죠. 그리고 상승할 확률도 높습니다. 떨어질 확률보다. 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떨어질 확률은 좀 낮겠죠. 자, 요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수익이 다 가능합니다. 자, 21선이었고요. 자, 61선이에요. 61선 같은 경우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안에 5일선, 11선, 21선, 그 다음에 60선 다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121선입니다. 이 검정색 선이 요 선이 121선이에요. 요 선이 121선인데 자, 121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리고 60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녹색 선이 61선인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 어디서 매수하는 게 매수 타점일까요? 가장 좋은 매수 타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랑 여기예요. 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 둘 다 모였네요. 그죠? 5일선, 그 다음에 11선, 21선, 61선들이 다 모이는 지점이에요. 자,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서 매수했다? 근데 61선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기 이평선이라고 했죠? 장기 이평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였을 때 바로 급등이 나와요. 네. 4, 50%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을 했어요. 지금 요 지점이 금액으로만 보면 한 20만 원입니다. 그것도 높게 잡은 거예요. 제가 20만 원 정확하게는 한 18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이후에 45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 종목이 100%가 넘게 150% 올라갑니다. 자, 61선은 대신에 61선이라는 게 뭐죠? 거래가 60거래일을 평균을 잡은 거예요. 자, 한 달에 통상 20거래일이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3달 정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이평선이지만 목표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100%, 150% 잡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요 부분이죠.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가장 좋은 타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예. 요런 부분들, 이평선이 모이는 부분들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단순하고 쉽지만 수익률은 낮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일선, 11선, 그리고 21선, 60선 이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나 저거 다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이긴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또 쉬운 부분이고요. 거기 거기에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공 확률도 높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평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흡수하시는 상태에서 매매에 참여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장 성공백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오늘의 히든 종목, 자, 명절 끝나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3장입니다. 아마 가장 기다린 시간이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뭘 사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에요. 왜 지금 AI, 로봇, 그리고 뭐 트럼프 관련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들 한창 설명하다가 왜 제약바이오냐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 중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AI가 맞죠. AI가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물보안법이 아마 조만간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지난해 통과가 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7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았는데 그게 지난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테마군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그 이후에 딜레이가 됐죠. 예, 생물보안법이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군 내에서도 크게 조정받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전에 상승을 할 때 그 상승 파동을 같이 못 누린 그런 제약바이오 테마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만간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통과가 됐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아마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결핍증 치료제, 그다음에 비염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FDA 승인을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통상 FDA 승인이 됐다? 그러면 고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죠. 제약바이오가 재밌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FDA 승인됐다? 그러면 100% 금방 가요. 며칠만 해도. 그죠? 예, 그리고 알테오젠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몇백 프로 가는 거 1도 아닙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예,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고령화예요. 예,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가까운 일본은 더 심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고령화뿐만이 아니에요. 비만 치료제도 지금 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탄력적으로 못 움직였어요. 크게 못 갔습니다. 바로 좀 크게 못 갔고 좀 약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원체 소외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금 FDA 승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웬만한 약국에 지금 다 깔리고 있어요. 거기에 미국에 있는 3대 보험사, 3대 보험사의 처방집에 지금 등재가 될 정도로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을 받다 보니까 남미로 지금 또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FDA 승인은 말 그대로 그냥 승인입니다. 근데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판매를 하기 위해서 FDA 승인을 받는 거죠. 근데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봐야겠죠. 예, 이제부터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게 보여요, 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으면서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종목이라 매수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중남미에 있는 어떤 독감 백신에 대한 수주도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을 때 글로벌적인 그런 제약 부분에 대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빅파마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생각나네요. 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예, 그리고 동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예요. 제가 기간 조정 굉장히 길게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받은 상태고요. 지금 이 바닥권에서 FDA 승인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앞으로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같이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장이 열리게 되면 뭐 아무 때나 뭐 매수해서 조금 끌고 가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히든 종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인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 또 금요일 그리고 명절 이후에 투자 전략 세우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 이후부터는 다들 성공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이후에 또 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쪽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명절 이후부터 이제 수익 릴레이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